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의 이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중국에 대한 실체를 이제 360도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예. 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예, 좀 병으로 좀 쓰러져 있다 왔고요. 예. 코로나도 확진이 걸려서 격리도 하고 해서 네. 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어떻게 하늘의 도움이라고 한국에 와 계셨던 게 훨씬 다행이었던 거죠. 네, 덕분에 의료보험 효과도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중국보다는 많이 높으니까요. 뭐 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예.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차이가 많습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료 기술은 뭐 조금 높을 것 같고 뭐 의료 보험이라든가 의료 보험은 그쪽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잘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도는 잘 구비되어 있는데 요즘 그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이 많이 돼가지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우선 그 병원이 그 병원마다 그 실력 차이 수준이 크고요. 병원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 같은데,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촌에 가면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허난 정조 같은 데 있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막 그 전날부터 줄 서서 밤새워 자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쫙 병원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수백 명씩. 병자들이 길거리에서 줄을 서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병원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만큼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고 의료 서비스의 양이 적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은 원래는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대로 적용을 하고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데는 병원이 보험공사 같은 데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공단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부족해서 줄 돈이 없다. 좀 기다려라. 예.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게 몇 개월 지연되는 게 이제 보통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다 주질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주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뭐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초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자비로 수술을 받을 거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시간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돈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다음 주 수술. 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내년 10월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병원도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겠네요. 병원도 무슨 수단이 없고 뭐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나 고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비로 다 의료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 민관이 조화롭게 잘 돼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돈 쓰고라도 받겠다면 돈 쓰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 보장 제도 시스템에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또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보장이 저희는 따로 안 되니까 그럼 뭐 비싼 값을 주고 자기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는 거고 의료보험 바깥에 있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혹시 또 그런 서비스는 잘 돼?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부자지 않습니까? 상하이나 이런 데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더 많은 부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중국에서 아예 의료 혜택을 안 받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병원 중에도 그렇게 이제 그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런 전문 병원들을 만든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료 단가가 또 많이 다릅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면서 그냥 자비로다가 할 수 있게 돌아간.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도 오케이 하는군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은 나라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각국의 주재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들거든요. 헬스케어 인슈어런스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보험회사들이 중국 내에 있는 몇몇 유명하고 영어도 되고 서비스 수준도 높고 깨끗하고 이런 병원들과 계약을 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저기 의학 관련 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막 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매출이 쑥쑥쑥 성장하는데 그런 거면 보통 일반 그 보험을 적용받는 거라기보다도 소위 말하는 민간 약간 차원의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넣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예로 본다면 중국에서 임플란트 하나 하면 뭐 웬만하면 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만 원 이상 들어요. 똑같네요. 한국하고 비슷한 거네. 오히려 한국보다 이제 좀 한국보다 비싸지네. 비싸죠. 옛날에는 한국도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좀 가격이 아니 낮아졌으니까. 그것도 200~300만 원도 이제 그 기본 치아고요. 네. 가서 정작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면 뭐 선택의 초이스를 줘요. 뭐 이거 저급부터 고급까지. 200만 원짜리는 이제 제일 싼 거. 독일 거부터 한국 거, 그다음에 그 뭐 중국에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우리 돈으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못 하죠, 중국에서. 네. 그리고 시술 수준도 솔직히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중국 갑자기 중국의 의료는 어떤가 궁금해서 원래 준비되지 않은 예상이 없었던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4월달 말 이후로 5월달, 6월달에 랠리를 뽑으면서 여기가 너무 많이 갔다.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뭐 한 40% 이상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좀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됐고 숨고르기 한 다음에 정치국 회의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완화적인 스트레스를 가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1분기 내내 경기가 안 좋았고 부동산 경기가 밑으로 다운했기 때문에 돈을 뿌렸었고 근데 2분기에도 역시 성장률이 그다지 높게 못 나왔으니 안 뿌려도 되겠지만 여기서 한번 또 뿌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희 채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은 작은 버블이 한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정치국 회의에서 당연히 연초 설정했던 5%대의 성장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할 것이고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5%를 집착하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채널에서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미국에서 75p 올렸을 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아니었네 하면서 좀 놀래고 있어요. 전치국에서 뭐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했고 그러고 나니 역시 중국 주식이 올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빠졌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한국 시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또 중국의 정치라는 것은 중국의 정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중국의 정책은 중국의 권력들과의 관계, 역학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각도기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예측이 합리적이에요. 다만 이제 흐름과 맥락에 있어서 이제 경제 외적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을 이제 그 정책과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조금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5월 말에 리커창 총리가 소위 10만 공무원 회의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많은 정부 사람,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매우 그 중화권에서는 그 회자가 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중요했던 거는 리커창 총리가 그때 몇 가지 좀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하나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문제가 크다. 근데 이거는 그때 뭐 우린 모두 물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지금 요즘 중국 경제가 뭐 심상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중국 정부나 중국 지도자가 우리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지금 심상치 않다, 문제가 크다, 이런 그 엄중한 논조로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다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 조업제게 시키고 가진 수단을 동원을 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런데 중앙 정부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무슨 자금 지원할 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지방 정부들이 제대로 조업제기 못하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시진핑 주석 그룹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하이 같은 데는 뭐 봉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방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하되 경제는 살려. 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냐?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신호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주석 그룹에서는 이 방역 정책을 변경할 수가 없다. 실질적 의미로도 변경하지 않을 생각이고, 네. 체면상으로도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다 알지 않냐? 예.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엉망이 되니 거기에 너무 쫄려 있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서 좀 돌려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 결과를 보면은 소위 지방의 그 경제 대성, 그러니까 후젠, 그리고 이제 광동, 상하이, 저장, 장수 이런 5개성은 막 돌려요. 네. 기업들 조업제기 시키고, 폐쇄루프나 뭐 이런 거 예, 통해서라도 폐쇄로, 그리고 뭐 운송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운송할 수 있도록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그 배려를 더 키우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운송하라고 막 열심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거. 그런데 그 5개 성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나올 20대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0대 전국 공산당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 지도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할 대표자 선거가 6월 말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지금 8월이면은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베이다이허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9월에 그 결과를 가진 조율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조율이라는 것은 우리는 맨 마지막 전국 대표자 회의만 보지만 이건 전국 회의고, 전국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성회의가 열려야 되고, 성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회의가 열려야 되고, 시회의가 열리려면 뭐 향촌 뭐 이게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쫙 여는 과정이 한 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봐서는 10월에 예정대로 그 20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네네. 여기까지의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목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느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상하이 봉쇄됐을 때를 보면 상하이의 리창 서기는 원래 시진핑 그룹 사람이고, 네. 다음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리창 서기가 상하이가 봉쇄되고 막 경제가 막히니까 아마 이 아파트 단지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봉쇄가 풀려야 된다는 쪽으로 제스처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시진핑 그룹에서는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당서기로 못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데 못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있고 나서 뭔가 움찔을 주고 상하이가
막 다시 조업 재개를 하고 돌아가는데 리창석이가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하는 우리 중앙의 정책은 너무나 올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불러도 그 위대함과 예지로움이 흘러넘치는 우리 시진핑 주석님 하면서 용비어 청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베이징 서기인 그 차이치가 또 우리의 위대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따라서 각성의 서기들이 이제 그걸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성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이 그 출세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리커창 총리 쪽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 쪽에 줄을 서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줄 아니면은 살아있을 줄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긴 한데. 예,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서 그 조업 재개를 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코로나가 퍼졌죠. 그래서 상하이가 다시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방역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리커창 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지가 네.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리커창 총리가 10만 회의를 했을 당시에 무슨 타이완이니 홍콩이니 이런 데서는 리커창 총리가 뭐 부상을 한다. 혹시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다음 주석 되는 거 아니냐. 네, 신문에 자주 회자되니까.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잘못 판을 읽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2, 4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불과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커창 총리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를 맡았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우리는 제로 코로나는 잘했는데? 제로 코로나 뭐 풀어야 된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몰고 가고 뭐 우리 경제 형편 없으니까 뭐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래 0.4%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 회의에서 GDP 성장률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지금 현안인 경제 문제를 깊이 서로 검토하고 이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우리 경제 문제 너무나 중요해. 우리 경제 살려야 돼. 그런데 제로 코로나 방역 너무 중요해. 이거를 흔들면 안 돼. 이렇게 둘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이걸 보면 도대체 뭐 어쩌란 얘기냐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뭐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민을 지상으로 해야 되고 예. 인민의 생명을 지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의 체면은 세워주지만 거 봐 방역이 우선이잖아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해야 된다는 예, 거고 예. 이제 다른 하나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확실하게 밀어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방역을 풀어줄 리는 없다. 네. 그런데 그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거다. 뭐 기차 하향이라든가 가전 하향이나 이런 비슷한.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정부에게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허용해 가지고 사회 간접 인프라를 네. 더 크게 투자를 할 거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기업체가 덕을 볼 만한 네. 그런 이야기는 사실 크게 없었죠. 아니 그러면 예전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줬는데 예.
곳곳에 고속전철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네. 다 다니고 대신에 이제 적자 노선에 사람이 안 타서 문제지만 예. 노선 다 깔아놓고 했으면 사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뭐 SOC 뭐 토목이든 건축이든 뭐 태양광 신재생이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긴 할 텐데 네. 지금 그런 쪽이 이미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추가로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요. 지방 정부의 인프라가 지금 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혹시 부동산 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 부동산은 그걸 가지고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집은 사는 곳이야. 이거를 계속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이제 돈이 별로 안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민간 가구의 수요를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는 지금 리커창 그룹에서 계속 주장하던 그 소비 쿠폰이 지금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고 네. 지금 그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가전 바꿔라.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바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꾸게 된다면 이 쿠폰을 사용해서 가전을 바꿀 때에는 꼭 녹색 가전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네. 환경 보호용을 이제 그 소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 일관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중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야 되고 소위 쌍탄이라고 얘기하는 탄소 중화 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팬데믹을 2, 3년간 겪어가면서 가전 기업들에 쌓여 있는 재고를 이걸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것이 같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지금 소비 쿠폰의 중점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갔거든요. 금년에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농촌 경제를 겨냥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그 농촌 경제 정책이 시행된 게 없어요. 네. 저는 이번 그 소비 쿠폰이 농촌 중심으로 나온 게 그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정상적으로 완결이 된다면 네. 내년부터는 아마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률을 잘 못 맞추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렇게 언급을 했죠. 중국의 그 소위 발개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계획 세우고 네. 그 하는 데니까 거기서 얼마 전에 수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런데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금년도 GDP 성장률 목표는 5.5%다. 여전히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런데 이제 그 앞뒤로 한 말을 읽어보면 행간이 좀 짐작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금년도 GDP 성장률을 얼마나 달성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5.5%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네네, 그렇겠죠. 누가 봐도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일 텐데. 그런데 그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금년에 미국 GDP 성장률 예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입니다. 네. 네. 실질 말고 그냥 일반. 네. 예, 일반. 네. 지금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4%다. 그런데 미국이 예상외로 실적이 좋게 나와서 네. 미국이 4.3% 나왔다. 이런 꼴은 죽어도 못 본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4% 경제 성장률보다 중국이 우리가 우리가 역시 너희보다는 높지.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앞자리가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이게 그만한 그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5% 이상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부동산도 뭐 크게 오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 네. 그리고 그 투자, 그리고 그 수출이죠.
근데 이제 소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지금 뭐 고용이 엉망이고 네. 지금 부동산 엉망이고 주택담보대출도 못 갚아서 지금 난리가 나오고 네. 은행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수출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출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미국이 때리고 유럽도 지금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의 수출 쪽을 보면요. 제가 그 우리 각도기님 하신 말씀 듣고 그 관련된 그 중국의 해외 투자? 네, 해외 투자. 중국이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해외 투자하듯이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하고 예. 베트남 진출한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이제 더 이상 글로벌 하청업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컸구나 중국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을 좀 다시 먹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할 정도예요. 예, 그 저도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고 이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놀라웠는데요. 하나는 그 민간 기업의 진출이 제법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남반부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조금 읽어드리면 2020년,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국의 상무부가 해외 투자에 대한 발표를 매년 9월에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새 데이터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데이터인데, 작년 9월에 발표한 데이터는 재작년 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의 데이터가 되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액이 1,53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 세계 해외 투자 1위가 미국, 이제 8조 달러가 좀 넘고요. 네, 2위가 네덜란드, 주로 네덜란드 국부 펀드가 하죠. 네. 네덜란드가 3.8조 달러. 그런데 이제 3위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3위에 와서 소위 해외 투자, 전 세계 해외 투자 비중 중에 이제 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국가들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2만 8천여 개 중국 기업이 네. 지금 189개 국가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거의 전 세계 다 나갔네요. 예, 다 합치면. 현지 기업을 지금 4만 5천 개 정도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중국식 표현으로 비공유 경제 단체,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투자한 액수가 지금 50.1%로 소위 국유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한 것보다 사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네.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민간 기업이 해외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뭐 미국 눈치도 보이고 뭐 등등등 하지 말라는 것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큰 원인은 외화 반출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중국 당국에서요? 네.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의 해외 여행도 막고 외화로 바꾸는 것도 막고 기업들이 해외 뭐 투자하는 것도 의심의 눈으로 많이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그거는 중국 그 정부에서 불신주의에 입각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만하다라고 해서 허가를 해준 투자 액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왜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난리를 피우느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았던 저가 임금에 의해서 저가 제품이나 만들던 중국이 네. 전혀 달라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도 조립은 물론 이제 뭐 조립만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립은 이제 중국 공장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일부. 네. 예, 애플도 좀 뭐 인도하고 베트남 같은 데다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그 회사가 쓸 수 있는 물건을 그 나라가 다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아,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어서 세계 최대의 제조 대국인 거죠. 세계 네. 최대의 제조 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인프라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다.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중국이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사실 요즘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건 우리 어렸을 때는 쓰지도 못했잖아요. 예, 예. 그걸 왜 써 이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기술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치고 올라오면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누가 뭐래도 시간이 되면 이게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화도 기존의 기축 달러에서부터 위안화를 자꾸 쓰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미국을 저렇게 강경하게 중국을 때리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저는 이제 엔지니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작아요.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평균치는 우리나라보다 더 아래쪽에 있지만 월등히 낮은데. 정규 분포가 크니까 이 정규 분포에서 가장 앞단. 첨단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를 초과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큰 덩치가 우리만 못한 덩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중국 기업 몇 개를 보면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나 국가라는 게 잘 나가는 기업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이 잘 나가죠. 네. 그럼 삼성 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수준일까? 한 4분의 1 빠지죠. 그러니까요. 4분의 1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 없는 한국이 우리가 뭐 10대 경제 대국이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렵죠. 예. 만일 중국도 여러 가지 그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평균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국가 경영이라고 볼 때 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 뭐 우리가 6억 인구가 월 수입이 1,000위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시면 원래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해서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하고 싶은데 내부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다, 완성을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많으니까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샤오캉 사회 건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것이 분명히 샤오캉 사회 건설이 완성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요. 네. 작년 상반기 내에 공포하겠다고 했었어요. 공포 못했잖아요. 네네네네. 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면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예.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단기 일자리 늘어나지만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예. 그리고 노숙자도 너무 많고 길거리에 네. 똥 싸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네.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강 사회를 못 만든 중국, 그걸 선포하기 어려운 중국은 빈부격차 훨씬 더 크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빈부 격차를 보면은 확실히 굉장히 크죠. 사실상 지니 계수를 봐도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예.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의 호응을 계속 잘 받겠네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제가 좀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공동 부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모든 레토릭들이
일반인들의 가슴에 때리는 레토릭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보다 리커창 총리가 한 얘기가 중국 사회에 지금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약간 권력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좀 이렇게 눌러진 수 있는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보면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힘이 있고, 그 힘이 있는 건 결국 그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인민한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어디 가서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슨 계보, 파벌 이런 얘기를 하면 둘이 뭐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 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진핑 그룹과 리커창 그룹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부분 틀림없이 있고, 또 권력이나 이권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그룹이 뭐 서로 적이냐? 아니에요. 네. 예,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걸 보면 적이죠, 적. 3대에 걸친 원한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 중국 공산당의 계파라는 거는 파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 그룹과 리커창 그룹은 파트너십의 관계예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그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또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네. 그럼 정말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만큼 생각하는가? 네.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는 아는가? 밥 먹고 다니는 사람들, 노숙자들 숫자는 알고 있는가?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무슨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에서 정책을 쓰는데 뭐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그 근본에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네. 인민, 이 사람들을 위한 생각은 그건 언제나 가장 기반이 되는 생각인 거죠. 네. 단지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지금 민생을 가장 괴롭히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시진핑 주석으로 보이고요. 기업과 고용 문제, 네. 이거를 주로 자기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리커창 총리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순되는 거냐? 저는 이게 꼭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권력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국 회의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으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나 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경제 성장도 해야 되겠고, 인민의 생명,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네. 저희들이 중국을 공부한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이 안 올라온 건 2015년 이후로 처음이 있는 일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2015년에는 부를 때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정도 기간에 불을 뗐는데 안 올라와서 이건 뭐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는 것은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못 내겠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보기 힘든 시위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중국의 사이즈를 생각해라. 그런 규모의 그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된 거지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중국이라는 넓은 나라를 하나로 몰아가지고 중국의 부동산은 이렇다, 현재 상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상황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우선 지금 중국의 부동산 회사 1위가 비교유엔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지금 소문이 많아요. 예? 1위 회사가? 예, 재무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예. 뭐 이런 소문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회사 자산이 주가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거든요. 예. 2위가 바로 유명한 그 헝다 에버그란데인데 네. 지금 뭐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구조조정 많이 나오냐 마느냐 아직도 못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예, 3위인 완커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꽤 몇 달 됐습니다. 일을 크게 벌린 부동산 기업일수록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면 올 것이 오는구나. 예고편이 이제 본영화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군데서 계속 지적을 하는 말인데요. 우선 제가 마윈하고 개인적 감정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마윈이 한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그 상하이 포럼에서 네. 그때 그 왕치산하고 류호 부총리가 뭐 내년부터 도래할지 모르는 우리 중국의 금융의 시스템성 위기를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했더니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 뭐 그래가면서 막 그 정부 정책을 비난했죠. 그때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예, 교만도 교만인데 제 생각에 이 마윈은 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윈 정도 되면 고급 정보를 많이 들을 텐데 예.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는 거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마윈의 그 통쾌한 중국 정부 비판 쪽을 주로 들여다보고 네. 그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는 다들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지? 근데 중국 정부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시스템성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금융 쪽으로 이 데미지가 전파되지 않도록 네. 사전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을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달러가 전부 바깥으로 나간다. 뭐 이러면 이제 금융 시스템성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원인 중에 가장 크게 손꼽았던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식으로 계속 난개발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 몇 년 전부터. 이미 수요는 지금 차가는데 이게 뭐 부동산 불패 신화에 쌓여가지고 업체들은 자꾸 그 부동산을 짓고 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 땅 파는 거 아니면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그거 자꾸 하고 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 안 들었죠 사람들이. 시그널을 보냈구나.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보면 그 전에 뭐 보통은 한 1, 2년 전 이전에 중국 정부가 경보를 합니다. 이거 이러다 안 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신경도 안 써. 네. 그러다가 다 이제 뭐 쌀이 밥이 되고 이렇게 터져 나오면 그때서 이제 뭐 막 이리저리 그 쏠려다니거든요. 중국 정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금융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데미지를 주기 좋은 국내 요인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개의 레드라인을 그때 설정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면 중국 정부가 마치 말도 안 되는 세 개의 레드라인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네. 에버그란데가 망하는 부동산이 망하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 해석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어찌어찌 온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앙 정부 또 경제 사령탑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막 그 경기 진작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뭐 대대적으로 2021년도 우리가 목격했던 현상은 계속 눌러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였거든요. 21년도에 중국은. 긴축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돈을 거예요? 풀지 않고 예. 돈을 감아버렸잖아요. 금리를 조정을 해서 네. 부동산이 더 그렇죠. 활성화되지 버블이 않도록, 예. 네, 계속 조정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21년도에 우리가 받고. 그것도 일관된 정책이죠. 네. 네. 잠깐만.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문제가 크고, 네. 그러나 지금처럼 마구 개발하고 지어대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만들어진 부동산들은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동산을 지어대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런 중앙사령탑의 입장이고 각 지방 정부에서는 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 당장 쓸 돈 없고 용돈 없는데 네.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제 업체는 와서 야, 아무려면 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부동산 불패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더 이상 보호 못 해준다. 이거는 정도 넘어섰고 지금 레이드라인 넘어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재무적인 상태가 이제 악화가 됩니다. 네. 금융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각지에서 하던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건 벌써 3년 전부터 이 집 가격 30% 깎아주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네. 이미 그때 알아볼 쪼였죠. 그리고 나서는 중앙 정부가 에버그란데 같은 데가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에버그란데가 시행하던 그 단지들을 프로젝트들을 지방 정부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주택 계약을 했던 그런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거기 하청 업체들 제대로 돈을 주도록 해라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건 공자님 말씀이고 정작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 정부에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요 이 회사들이 훨씬 널널합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은 지방 정부한테 좋은 땅을 얻어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돈 하여튼 비용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헝다 에버그란데가 원래 자기네들 이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이 광동 성정부에 요구했던 게 선전시정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 주식을 사게 해서 뒷문 상장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원래 계약도 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선전시정부 산하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입장이 바뀌었죠. 안 할래, 이렇게. 왜냐? 원래 그 얘기를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했을 때는 헝다는 아직 잘 나갈 때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헝다가 그 가져온 자금, 특히 수닝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그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자금을 끌어서 썼는데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선전시에 있는 그 국유, 그 부동산 개발 회사하고 이제 금융을 해서 뒷분 상장을 하려고 한 건데 선전시의 부동산 가격이 그때 막 올라가면서 계약 당시에는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그 형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전시 산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기들이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선전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거든. 네. 땅값이 막 뛰는 겁니다. 네. 뭐 1년에 30% 40%씩 막 뛰는 거예요. 한 2, 3년 지고 나니까 우리 돈이 많어. 자산이 뭐 함청 올라갔어. 근데 에버그란데는 거꾸로 마구 고꾸라지 쳤어. 네.
그건 몇 년 전 얘기고 그 조건으로 우리는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러나 그런 그 각 지방에 있던 국유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이제 에버그란데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엉망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당연히 자산도 폭락을 하고 금융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선전은 사실 그 대도시고 예. 우리로 따지면 서울, 예. 경기 뭐 이런 수준이고 광동, 성도 그렇고 예. 그 주요한 몇몇 이 지역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최근에도 별로 없는 건데 아니요. 최근에 떨어졌지만 예. 그 지난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네. 그 2년 정도에 단기간에 선전시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더라도 예. 18, 19년 대비로는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고 뭐 약간 눕는 거지 경기가 불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대기업은. 아니요. 선전시도 지금 그 부동산 폭락이 엄청나게 났죠. 금년 작년 두 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럼 지방은 훨씬 심할 것이고. 아니요, 선전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컸고요. 낙폭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국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네. 지금 그런 민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하던 프로젝트를 안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거기 지뢰가 몇 개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무엇보다 돈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네. 자기 갖고 있던 자산도 폭락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청 업체들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없고 자재 업체들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공사가 스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사가 스톱되니까 그 계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겁이 덜컥 나죠. 예. 중국은 개인 파산 제도가 없어요. 은행에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파산제도가 있긴 한데. 예. 중국은 파산 제도가 지금 그 전국에 한 군데 시범으로 하는 조그만 곳이 있고요. 아직 파산 제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은행 돈을 안 갚아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그 민영사상에 큰 문제가 되고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또 사람들이 잃은 겁니다. 최근에 허난 정조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촌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국의 은행이 이제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책은행들, 특수한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6개 전국성 국유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업은행인데, 그 상업은행이 일단 구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회사형 은행들이 있어요. 이게 꽤 뭐 수십 개 있습니다. 이런 그 상업은행들은 사는 산하에 이제 그 도시은행이 있어요. 베이징이면 베이징은행 뭐 이런 거요. 그럼 되게 영업 범위가 그 도시 안에만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1금융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농촌은행인데 이것도 뭐 종류가 좀 있고요. 옛날에 그 신중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농촌 같은 데서 이제 뭐 신형협동조합, 상호부금 뭐 이런 거 했다가 조직화된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지점이 열 손가락을 안 넘고 아무리 큰데도 대개 뭐 3개, 4개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허난 정조우에 이런 농촌은행이 4개가 있었는데 이 농촌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돈을 안 주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도 몰라요. 위에서 주지 말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돌아오면 요즘 그 코로나 통제를 위한 그 건강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린 코드가 돼야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 빨간 레드로 바뀐 거예요. 그 돈 받아야 되는 사람 예금자들이. 예.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이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이런 얘기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막 하고 하면은 누구세요? 성명, 신분증 번호, 그거 묻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전화 끊고 나니까 레드 코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오호라? 네. 오호라? 네. 아니 내가 왜 건강 코드가 바뀌는 거야? 네. 야로가 있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막 이제 가서 뭐 그 돈 찾아야 되겠다. ATM 갔더니 또 안 나와. 뭐냐? 왜 돈 안 주냐? 말도 없어. 그래서 막 그 떠드는데 그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인민은행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돈 찾아야 되겠다. 그 4개 농촌은행의 그 예금주가 이 고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정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 온라인으로 그 거기 돈을 넣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코드가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모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맞네요. 큰 나라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정저우시에 있는 인민은행 분국 앞에 찾아가서 그 담당 기관이니까 이건 뭐 조사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이걸 또 강경 진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데모를 진압하는데 이 데모를 언제 하겠다고 하고 사전적으로 이제 그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네. 중국 내에서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가서 막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이게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조치를 한다, 수사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됐었죠. 근데 이 일이 터지니까 전국적으로 나도 뭔가 불안하죠. 불안해. 네.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얼마 전에 조사를 하느라고 농촌은행이라고 중국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검색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마 네. 그랬겠죠. 네. 그럼 안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나도 농촌은행 같은 농촌에 돈은 찾아야겠어.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사 뱅크런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하루에 1,000위안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하루에 100명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세상에.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은행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최근에 공산당 무슨 기념대회에서 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네.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 해소했다. 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하고 예. 국유기업이 손잡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네.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왜냐하면 돈이 지금 안 돌아오는 게 대다수일 테니까 못 하죠. 그림자 금융은 못 한다고요? 아니면? 그림자 금융을 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줄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내가 처음부터 뭐 그 흑사회에 뭐 금융 서비스하는 사채업자여가지고 네. 얼마 필요해? 고리를 떼고 내가 널 주겠어. 그리고 뭐 돈 안 갚으면 내가 그 깡패들을 보낼 거야. 이제 이런 유도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무슨 국가 경제를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그림자 금융이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기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사업길이 있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보고 야 요즘 대출이 얼마나 힘든데 뭐 업력도 얼마 안 되고 규모도 작은데 아니 매출 50억 하는 회사가 100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니 네. 어렵다. 그럼 안 되겠군요. 음. 사실 제가 금융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인사는 톡톡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인사 얼마나 하려고? 뭐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그럼 너 따라와봐. 그런 다음에 큰 국유기업에 가는 거예요. 네. 네, 뭐 그 어디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국유기업에 가서 김영, 이 친구가 한 100억 정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네. 내가 150억 금융 일으켜 줄 테니 그중에 100억은 얘. 그리고 넌 나하고 우리 김영한테 인사 좀 톡톡히 하고. 물론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금자들한테 많이 주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은행이잖아요. 예. 근데 국유은행이잖아요. 예. 근데 대출을 해줄 때 정해진 금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예를 들어 5%라고 해봐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5%를 근데 사채는 중국의 사채가 보통 2부 이상 가거든요. 20%. 24%. 아, 24%. 네, 24%가 넘어요. 예. 담보 대출하고 그래요. 네. 그게 다. 예.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24%도 오케이라는 게 되죠. 예. 근데 24% 가면은 별로 사채 쓰는 것보다 별로 그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원래 규정된 게 뭐 예를 들어 6%예요. 내가 6%로 대출해 줄게. 그럼 이 국유기업은 9%로 너한테 빌려줘. 물론 담보는 줘야 되고. 근데 그 담보가 사실 제대로 된 담보이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2%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9% 주시면 아저씨 1%, 아저씨 1%, 저도 좀 1%. 다 같이 코 깨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거나 이 회사가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죠. 부실로 남는 거죠. 그 부실이 누구 부실이 되냐면 국유기업 부실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금융은 그래서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미 오래도록 나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었던 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적된 규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제 신규로 일어나는 그림자금융은 대폭 줄었을 게 당연하죠. 아, 네. 그렇게 됐고 네. 그건 이제 그림자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아까 다시 네. 이제 그 은행 농촌은행의 네. 그 대출 문제 사실 결국 부동산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쩐지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그럼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원리금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넣고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스톱하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린 거는 은행한테 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도산을 나한테 하거나 갚으라고- 말거나 돈 갚으라고 할 거잖아요. 나한테 갚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그대로 뭐 10년, 20년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만일에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일 테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명령을 했어요. 고객들부터 먼저 주라고. 고객과 하청업체들부터 먼저 주라고 네. 했는데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뭐가 된 다음의 이야기고 네. 우선 이렇게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뭐 하겠느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일을 봐도 10년, 20년 서 있는 공터 얼마든지 있고 네. 그 다음에 은행은 기회만 보면은 자기들 권리 주장부터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사가 중단된 이상 우리 원리금 안 내겠어요. 라는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대출을 해주는 거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네.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상황들이 그동안에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네. 뭐 계속해서 쪼아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세계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정부 당국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건데 중국 네. 정부가 그럼 연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부동산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 뭐 수백 개가 이미 도산을 했고 네. 금년에도 상당수가 도산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네. 그 지방에 있는 중소부동산 회사들은 소위 디벨로퍼라고 말씀. 예, 디벨로퍼들은 상당히 지금 도산을 많이 이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건 어떤 식으로도 나서서 경착륙되는 거를 막으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그동안에 작년도 후반까지 보았던 부동산을 조이는 공동부유 등을 통해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조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 최근에 보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부동산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지금 어려움에 닥치고 그게 그대로 네. 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지금 이어지니까 중앙에서도 이건 너무 큰 스케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니 네. 막아라. 그냥 중앙 정부 입장은 부동산이 다시 뭐 활성화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우려하던 부동산 버블 터지는 사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데미지를 컨트롤하라는 얘기지. 이걸 뭐 부동산 경기를 다시 뭐 뜨겁게 올려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주요한 도시들의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건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이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실제로는 뭐 먼데 아니라 뭐 제가 있는 베이징의 이제 친구들 집들도 집 내놓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가격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방의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예. 아주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이제는 국제 도시라고 표현되는. 근데 가격이 사실은 서울도 비싸다고 했는데 상하이 가면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의 가격이었었는데 예. 거기는 그럼에도 무너진다고 해도 제일 나중에 무너질 거고 창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상하이는 베이징보다는 낫죠. 네. 네.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예.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중국의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특별히 네. 상하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지역, 상업 지역들 빼고 지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베이징조차도 가격이 좀 떨어지니 저는 연착륙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부드럽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는 데미지 컨트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들은 확실히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중국 정부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미스매치가 나서 조금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말씀 들어보면 근데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2022년 들어와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예. 금리는 못 내려도 사회 융자 총액은 6, 9월 달에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한 몫이 들어가느냐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 정부가 이미 발표하는 거를 보면 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그 민간 가구 소비를 진작하는 진작체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사회 인프라 투자하는 그 투자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남반부 개발 이 세 가지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거기에 부동산 없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에서 가서 일하는 하청 업체들은 네. 사실은 뭐 건설 아니라 토목을 해도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 정부에게 지금 역대 규모의 그 재정 지출을 하게 한다는 특별 거거든요. 채권을 지금 발행하게 하고 또 땡겨서 발행하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몇 년도까지 해서 지금 5천억 위안? 네. 5천억 위안 규모로 그 채권을 그 준비를 해서 그걸 100조네요, 100조. 예. 한국 돈으로. 예, 그걸 인프라 건설에 때려 넣겠다고 하니까 예. 예. 엄청난 규모로 좀 하는 건 맞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채권을 늘려가면 네. 이게 견딜 수 없는 포인트가 올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못 견디겠죠. 위안화 환율이 위로 튀면서 약화되는 상황들이 오면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닐까? 그러면 버틴다면 위안화 환율이 잘 버티는 상황이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하죠. 서로 이제 그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게다가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지금 10월, 11월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져서 그 전까지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상식적으로 느꼈던 우리보다 그 임금의 평균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의 4, 5천만 원 우리 인구만큼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고 그 사람들을 형성한 도시 가격은 상류층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 가격이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희는 이해를 해왔거든요. 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실제 상황들은 소수의 그 선진 도시들 빼고는 우리가 우려하던 바대로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실질적인 중국의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점점 퍼지고 있다.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다른 건 점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중앙을 향해서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변두리에서부터? 이제 이미 중앙까지 왔다고 봐야죠. 오늘 무슨 공포 뉴스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예. 맞겠죠. 중국 정부가 돈을 더 풀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네. 나는 중국에 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은 위기 상황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2015년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우리가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물론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국 당국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유럽에서 했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네. 똑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근데 지금 딱 하나 문제는 미스매치인 거죠. 얘네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돈을 풀려고 하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중국의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뭐 그 M0, M1, M2 이렇게 그 구분을 해 보면요. 현금성에 해당되는 M0는 조금씩밖에 안 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쓰는 거잖아요. 뭐 빵 사 먹을 때도 쓰고 거의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성장을 했지만 예. 그 현금이라는 M0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게 다 이제 M1, M2에서 지금 팍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 그쪽에서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이제 여기서 그 중국 정부가 어디다 승부를 걸고 있냐를 보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외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수출 쪽을 보면 수출 대상 국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미국, 유럽이 제일 많았죠. 예. 예. 지금도 제일 많을 테고.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남반부 무역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중동, 인도, 예. 남미, 예. 아세안 쪽으로 가는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만든 그 그래프를 보면요.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수출 규모하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남반부 플러스 한일의 네. 규모가 이제 얼추 비슷해졌어요. 네. 중국의 수출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나 러시아하고는 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 네. 그런 국가들에서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부동산에 돈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필요도 없는 거 만드라고 헛짓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단기간 내에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면 투자가 지금 뭐 갑자기 엄청나게 할 건데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수출인데, 그러니까 수출에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미국하고 유럽이 그렇게 우리가 싫다니 그럼 니들 말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어. 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시장들을 개척하는 거고. 근데 그런 시장의 경제력이 각 국가별로 보면 뜯어보면 그렇게 돈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인도에 가서 투자를 해. 중국이 인도에 가서 뭐 공장도 만들고 막 직접 투자. 인프라도 투자를 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 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물건은 전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수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로 야기되는 수출. 네. 이 규모가 최근 금년 들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구미 시장이 우리에게 맞게 닫혀져 간다면 우리는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갔었죠. 근데 이제 그 큰 이유가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철도 놔주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해서 자기네들 인프라 수준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그만한 대규모로 중국 내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이미 다 해서 뭐 신재생 정도는 뭐 계속 하겠지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투자로 인해서 나와서 공사하고 하는 업체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 업체들이 또 낙수 효과로 주변에 뭘 사주고 이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는 투자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그것도 구미를 제외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척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본때 있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하다는 공사나 그 물건은 국내에서 가져다가 넣어서 기업들의 수출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이죠. 근데 다만 그 규모나 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좀 과격할 정도로 큰 규모로 한다. 그쪽에 그래서 수출입의 데이터 잡히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엔 투자는 안 할 것이고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적 태도를 취할 건데 그 중에 일부가 해외로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좀 하셨고 국내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전 하향, 농촌을 향해서 가전 제품을 바꾸라는 것, 그다음에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는 뭐 공격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중국이 일으킨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얼마 전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 인구가 사실은 이제 14억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 경기 예측과도 직결이 될 겁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라 1억 이상 인구가 적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어서 통계보다 인구 통계 센서스 뭐 이런 거보다 그런 상황에 지금 빈집도 많은데 여기다 또 집을 지어야 되냐 이제 그게 과연 시장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식량과 에너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식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구도 적다는데 1년 내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보면 사실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만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에너지 사용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에너지, 무기 이 세 가지가 다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은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만 되는 그게 게 제일 큰 리스크죠. 제일 큰 중국의 국가 전략적 리스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치명적인 게 지금 에너지거든요. 중국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석유입니다. 네, 그렇겠죠. 예. 석유 최다 수입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LNG 같은 거는 시베리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포설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거는 좀 안전한 공급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풍력발전, 수력발전 같은 집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석유만큼은 뭐 중동이니 뭐 난민이 네. 이런 데서 바다를 통해 들어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국가 안전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에너지죠. 끊기면은 큰일 나니까. 네. 그런데 수입해 오는 석유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교통수단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프로젝트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거군요. 전기차 드라이브를 그렇게 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요소수 사태를 가져왔던 네. 중국의 전력난. 근데 전력난이 뭐 석탄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석탄이 뭐 남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거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산업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지금 그 개조 중이에요. 그렇죠. 그 철강 업체들 많이 스크랩했고요. 예, 그래서 뭐 철강, 금속, 그다음에 화학, 네. 그리고 뭐 방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줄여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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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그 에너지 고도화, 산업 고도화 정책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석유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석유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사실 뭐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교통이고 절반 교통은 전기 자동차로 해결하고 나머지 절반 중에 반은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느냐? 산업체에서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서 좀 수출이 어렵습니다 같은 소리가 그 반영될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네. 네.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안 나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단 오늘 그 2부를 통해서는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워낙 그 여러 군데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일파만파하면서 퍼져 나갔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하되 어떻게 중국 경제 전체 리스크로 작동을 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분명히 씨름을 할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게 연착륙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씨름을 할 것이고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기에 현장에서 있어 보니 연착륙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보면 사회 융자 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네. 예,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엔 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회 융자 총액은 총 늘어나면서 가전 하향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풍선 효과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는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입힐지는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타격이 커질 것 같으면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마무리단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는 뭐 1, 2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모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마찬가지고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어제 오늘 듣던 얘기가 아니죠. 네. 다 수십 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계속 들었죠. 그러나 다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네. 중국이 고도 성장하고 예. 수출이 잘 되고 네. 수출이 지금도 잘 되는 편이죠. 예. 근데. 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민간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계속 크게 일어나고 네.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트메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끝이 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밸런스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철 박사님한테 이런 사실을 들었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결국은 도전이 나왔을 때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이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